자, 지금 주식과 부동산 폭등이 이 거품이 머지않아 꺼질 것이다. 꺼지면 2차 충격이 올 거다라는 경고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풀었는데 돈 푸른 거를 가지고 계속 국가가 경제적인 회생에 그 돈이 쓰여져야 될 건데 제로금리 수준으로 돈을 푸니까 이제 그건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싸게 써 이용할 수 있도록 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푸른 겁니다. 주식하고 부동산만 자산 가격이 치솟고 자산 시장은 초호황이고 실물 경제, 공장이나 서비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괴리 현상이 생기고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주춤해지면 중앙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회수, 즉 시중에 푼 돈을 그다 들이면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리도 올라가며 2차 충격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에서 광의의 통화를 넓은 의미에서의 통화량이 7,350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래서 이걸 M2라고도 하는데 광의의 통화를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등을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한 것을 전부 넓은 의미의 통화랍니다. 은행에 내가 넣어놓은 돈도 현금 아니라도 그것도 다 찾을 쓸 수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통화예요. 그건 왜 그러냐? 코로나 극복한다고 금리 내리고 돈을 엄청나게 시중에 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난해 말 M2가 3,200조가 됐어요. 2019년 말보다 286조 이상, 즉 9.8%가 늘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증가폭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10% 정도가 늘은 것은 196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5월 사상 최저치인 0.5로 내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금 국고채를 사들이면서 79조를 시중에 공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은 금리가 1.5에서 1.75 정도 됐는데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낮춰서 0에서 0.25로 낮췄어요.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갔지요. 이 국고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이면서 그 대신 시중에 돈이 쏟아져 나와서 미국의 광의의 통화량은 19조 3천억 달러라서 작년 말보다 24.9%가 늘었다는 겁니다. 미국도 4,200조 원을 늘린 겁니다. 2016년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유로존은 코로나 직후 양적 완화를 했는데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 하면 1,800조 원을 시중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로존만 해도 6,000조 원을 풀었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870조, 다 합치면 7,500조 이상을 풀었다는 거예요. 서방 진영만요. 이렇게 7,500조의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주식 올리고 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 각 나라의 정권 시장의 돈이 주식 폭등이 작게는 뭐 한 15, 20, 많게는 3, 40 이렇게 이상 뛰었고 한국에는 이 아파트 가격 폭등까지 불러왔어요. 2019년 말보다 2020년 말에 20.3%나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푸른 돈들을 걷어들이고 금리를 올릴 건데 산업 구조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려면 정부가 사실상으로 요즘 같을 때 이 기존에 뒤처져 있는 산업 분야를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든가 또 안 되는 부분은 좀비 기업이나 뒤처진 산업 부분은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공급 일자리 90만 개 중에요. 1분기에 59만 개가 월 27만원 용돈 일자리예요. 그래서 만 개는 시간당 2,000원 수준의 봉사 수준이고 이런 거를 만들면 겉으로는 반짝하고 보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고용 수치가 개선됐다라는 수치 조작 외에 아무런 산업 구조 개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노인
퇴직 이후에 일자리, 일시 용돈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잘 안다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가 아니면 목표를 못 채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면서도요, 추가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졸 청년을 고용하면 채용 장려금을 준다고 최대 15조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고졸 전문대 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뿌리지만은 이런 청년들이 고용되었다가 채용 장려금 기간이 끝나면 또 이들을 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산업구조개혁이나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매출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제로인 4,000개 여행사가 사실상 폐업 수준이다.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청와대 앞에 가서 한다는 겁니다. 전세버스는요, 운행을 작년에 1%도 못했고 코로나 피해가 이 분야에 7조 4천억쯤 된다는 겁니다. 사채 쓰고 알바 뛰며 버텨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영업의 범주에 넣어서 보상을 해줄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약자부터 칼바람을 지금 이렇게 날리고 있다.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빌려준다. 그래서 빚 상환 위험군 5명 중 1명은 3월 이후부터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서울의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되어서 전월세 거래의 40%가 월세라는 거예요. 지난달 월세 비중이 1년 만에 12%가 올랐고, 반전세가 늘고 강남에서는 1,000만원대 월세까지 등장하고, 세금이 늘어나니까 보유세가 각종요, 세입자에게 부담이 그대로 떠넘겨지고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보면 택시 기사 한탄이 실려 있는데 한 달 월급이 2,700원이다 라고 기자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2주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야간에 손님이 없어 산악금을 제대로 못 냈고, 다녀봤자 손님도 없고 이 가스만 쓰니까 그냥 조금 쉬겠다 이렇게 해서 2주 쉬었대요. 산악금 부족분을 빼고 받은 돈이 2,700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기본 요금보다도 더 적은 돈을 택시 기사가 받았다. 또 오늘 아침에 기사에 보면 명동 상가 10개 중에 4개가 비었다. 명동이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절반쯤이 비어가고 있다. 젊은 층 서민의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다. 남대문도 요즘 그렇다고도 합니다. 2차 금융위기에 지금 폭탄이요, 임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97년 IMF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위기가 닥친다. 그래서 시티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은 한국의 영업을 지금 중단하고 아예 철수하는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이런 이 은행 대출을 계속 하다가 결국 금융위기가 오면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범위한 금융위기에 대한 지금 공포가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빚상한의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일은 그 위기에 대응해서 곳곳에 지금 물이 셀 부분을 막고 떼우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외견상으로 숫자 장난에 치중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나 늘리고 취업 장려금이나 고졸들한테 주고 그게 무슨 놈의 지금 위기에 대한 대응이겠느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짓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기가 올 가을 전에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